안녕하세요. 자, 운동 기능 손상에 대해서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가 몇 번째이냐? 54번째인가요? 53번째인가요? 슬라이드 PPT로는 PPT. 27페이지입니다. 네네. 자, 신경계 운동 기능 손상인데요. 자, 신경계의 손상 때문에 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돼요. 그리고 근력이나 보행이나 협조, 또 반사, 또 불수의적인 움직임 등의 운동 기능 손상이 신경계 손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혹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정상적인 근육 긴장도. 노멀 머슬 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정의된 바를 보면 수동적으로 근육을 느리거나 폄시켰을 때 발생하는 근육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이에요. 자, 지금 학생 A와 B가 두 사람이 있어요. 자, A 학생이 팔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올린 상태에서 B 학생은 A 학생의 팔을 그냥 힘 주지 마시고요. 힘 주지 마세요, A 학생. B 학생이 그냥 폈다가 구부렸다가 해봐요. 두 손으로. 자, 그랬을 때 이 A라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근육에서 이제 느껴지는 이 고유의 근육의 긴장 있죠. 이걸 정상적인 긴장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긴장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느껴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상부의 억제 기전이 근육의 과활동을 방지하고 부드럽게 협응할 수 있도록 긴장도를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긴장도, 여러분들은 다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긴장도, 누가요? 이제 검사자가 피검자를 검사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긴장도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운동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이런 근긴장도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신경 손상으로. 자, 근긴장도가 감소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긴장은 하이포톤 또는 하이포토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임상적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신경에 의해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완성 마비라고 이야기하고 플라시디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근긴장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이요, 운동신경의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근수축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아래 운동신경세포 손상 시에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래 운동신경세포, 우리가 로 모터 유론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운동신경병에서 근력의 약화나 감각장애가 동반되어서 나타나고, 그 외에 근육질환이나 손해질환 또는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근긴장도 감소가 나타나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완성 마비는 말초신경 손상 또는 아래운동신경세포 손상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징후라고 할 수 있지만, UMN이 손상되었을 때도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그러니까 뇌를 다쳤을 때 급성기시 초기, 그 다음에 척수 손상 초기, 그때는 어떻게 모든 반사가 다 떨어지게 되고 반사가 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런 시기에 환자들은 몸 전체의 근육 긴장도가 완전히 다운되어 가지고 축 처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완성 마비라고 이야기하고, 대뇌 쇼크나 척수 쇼크 기관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요, 금방 태어난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몸의 긴장도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검사자가 아기의 팔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보통 아이들은 몸이 이렇게 좀 빳빳하거든요. 그래갖고 몸통을 막 세우려고 하는데 축 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 부분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뭐 팔이나 다리나 목을 막 조절하려고 아이들이 근육에 힘을 막 주는데, 저긴장증의 아이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특징적인 아이를 플로피 베이비라고 이야기해요. 헝겊 인형 아기? 우리가 헝겊 인형을 솜을 조금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축 처지게 만들었을 때 중간에 들어 올리면 양쪽으로 처지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마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긴장도의 증가를 과긴장이라고 하죠. 하이퍼
하이퍼토니아 또는 하이퍼토누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자, 근긴장도의 증가도 우리가 마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자,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는데 크게 두 가지 패턴의 마비가 있어요. 경직 또는 강직성 마비가 있는데 스파스티시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것은 경축이라고 이야기하죠. 리지디티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런 근긴장도가 증가되는 원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추신경계나 어퍼모터 뉴런, 위운동신경세포가 손상당하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거나 조절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되뇌라든지 그물체 같은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억제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되뇌나 그물체가 손상당했다 그러면 억제력이 상실되면서 아래 운동신경세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운동신경세포는 굉장히 반사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좀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과도한 반응이 나타나면 에너지 소비라든지 자세 유지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중추, 위 운동신경세포는 아래 운동신경세포가 너무 과도한 반응들을 나타내지 않도록 충분히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억제나 조절 능력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래 운동신경세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들을 막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도 올라가고 깊은 힘줄 반사 같은 것들도 항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또 손이나 속기 같은 데서 우리가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한 자극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들도 역시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켜 버려요. 위운동신경세포 손상에서는. 자, 그래서 과긴장증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지디티를 우리가 오판 의학용어 사전에서는 경축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스티시티를 경직 또는 강직이라고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과긴장은 그래서 위운동신경세포 병변에서 나타나면서 반사 항진과 간대성 경련을 동반하는, 자, 그러한 우리가 근조절 능력 장애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한 강직, 그러니까 스파스티시티를 설명한 거고요. B번에 있는 그림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 1-19가 경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강직의 경우에는요, 근육의 긴장도가 운동 범위를 걸쳐서 증가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펴을 봅시다. 자, 펼 때 근육의 긴장도가 초기에 굉장히 증가해요. 그런데 초기에는 굉장히 빡빡하다가 완전히 거의 펴지는 지점이 되면 갑자기 근육의 긴장도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접는 칼 있죠. 우리가 맥가이버 칼 같은 거 처음에 이렇게 빼낼 때는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다 이렇게 펴져 버리는 것처럼 마치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접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축이라는 것은 리지디티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요, 주로 바닥핵이라든지 그물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육의 활성도와 그 다음에 어떤 근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문제로 나타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직 스파스티시티는 초기에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죠. 근데 얘는 운동 범위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파이프가 쇠파이프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납파이프를 이렇게 구부리면 초기든지 중기든지 말기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뻣뻣한 채로 근육이 이렇게 긴장도가 증가해 있어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납관형의 경축이다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톱니바퀴형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 간헐적으로 덜덜 떨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근육의 긴장도가 변화되는 현상을 톱니바퀴형 경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파스티시티 위운동 증후군이에요. 움직이는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된 상태로 움직임을 시작할 때는 저항이 강하지만 어느 정도 폄이 되면 갑자기 저항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수동 운동을 빠르게 하면 저항이 증가되고 천천히 하면 저항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 특이하죠. 그러니까 움직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적할 현상, 우리가 클라스프 나이프 리스판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저항의 증가 현상이에요. 자, 이런 경직 스파스티시티는 척수의 고유 수용성 반사 질환이에요. 힘줄 반사가 나타나고요. 특히 빠르게 펴할 때 더 뚜렷하게 근긴장도 증가 현상이 나타나요. 또 경직이라는 것은 신장 반사, 우리가 편 반사죠. 과흥분의 결과로 과도한 힘줄 반사와 함께 긴장성 신장, 그러니까 편 반사가 뭐에 의존해? 속도에 의존해서 증가하는 특징을 지닌 운동장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경직이 가장 심한 경우에는요, 불완전 척수 손상이 가장 경직이 심해요. 다리가 뻣뻣해요. 자, 그 다음이 일반적인 척수 손상이에요. 자, 뇌 손상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자, 그렇지만 뇌 손상이든 척수 손상이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정상적인 머슬톤 있죠. 상대방의 팔을 구부리고 펴을 수동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과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스파스티시티의 기전이 뭐 때문이라고요? 아래 운동신경세포에 대한 억제의 부족 때문에 나타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종류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리지디티를 봅시다. 우리가 경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얘도 역시 상위 운동신경세포 병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영향을 받는 것은 바깥 피라미드래요. 피라미드계예요.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스파스티시티 같은 경우에는 겉질 척수로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겉질 척수로는 뭐예요? 우리가 피라미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로가 영향을 받는데 이 경축 같은 경우에는 바깥 피라미드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바깥 피라미드계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아직 안 나오네요. 앞쪽에서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자, 바깥 피라미드계는 어떤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올리브 척수로, 또 그물체 척수로, 덮개 척수로, 예, 그 다음에 적색 척수로, 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그 뭐죠, 바깥 피라미드계 손상인데 그 중에서도 바닥핵하고 관련된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리지디티가 나타나게 돼요. 자, 대표적으로는 파킨슨씨병인데요. 이 경우에는 펴의 속도하고는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팔, 다리를 움직일 때 저항이 증가되는 현상이죠. 얘는요, 펴, 굽힘 상관없어요. 양쪽 방향으로 우리가 납파이프를 구부릴 때 펼 때처럼 양쪽 방향으로 저항이 증가되고요. 힘줄 반사는 어떻게 해요? 증가되지 않아요. 자, 경직, 스파스티시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팔, 다리 전체 관절의 범위를 통해서 일정한 저항의 증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임상적으로 팔, 다리를 펼 때 저항이 증가되어서 완전하게 근유안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경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전은요, 역시 바닥핵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억제가 되는 구조들이, 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동 프로그램들이 탈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나타나가지고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알파 운동신경원 촉진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자, 특히 바닥핵, 베이잘 강글리아 있죠. 자, 이 영역은요, 움직임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닥핵의 손상으로 필요한 신경세포, 즉 운동회로에 선택장애가 나타나요. 그리고 불필요한 신경세포의 억제력 상실 때문에 운동신경세포의 활동이 증가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낙광경축과 그 다음에 뭐 톱니바퀴형 경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경축이요, 또 언제 나타나냐 하면 대뇌가 손상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뇌 제거 경축이라고 하고요. 대뇌 중에서도 대뇌 반구가 손상된 것을 우리가 겉질 제거 경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대뇌 제거 경축은 뇌줄기하고 바깥 피라미드로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당연히 근긴장도가 증가되죠. 머리가 뒤로 당기고 몸통이 편되고 팔, 다리가
펴지고 모아지고 안쪽 돌림되는 이런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겉질 제거 경축보다 손상이 더 심한 거예요. 이 경우가. 자, 그래서 A번과 같은 자세를 다 펴지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겉질 제거 경축은요, 대뇌 방구 손상이에요. 자, 팔이 안쪽 돌림, 모음, 굽힘 자세. 팔 자세가 좀 다르네요. 다리로는 근긴장도가 증가되어지고 펴, 안쪽 돌림, 모음되는 자세가 나타나는데 누가 더 예후가 안 좋다고요? 대뇌 제거 경축이 좀 더 심한 손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세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경이 손상당했을 때 근육 약화나 마비 증상이 옵니다. 자, 근육 약화는 신경학적인 손상이나 근육의 병변으로 인해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원인으로 근력 약화나 양상 또 징후 이런 것들은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쓰는 용어들 중에서 여기 영어는 안 적혀 있는데 마비라는 말이 있어요. 마비는 팔씨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자, 이거는요, 근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예요. 팔씨.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뇌 손상이 왔을 때 완전 마비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자, 보통 우리가 그것을 불완전 마비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랄리시스라고 이야기해요. 파랄리시스. 근력이 부분적으로 약간 감소한 상태.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파랄리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중추신경 손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스파스티시티, 강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과긴장성 불완전 마비가 나타나겠죠. 말초 손상 마비가 손상이 생기면 이완성 마비가 생깁니다. 자, 표 1-11에 있는 내용은요, 마비 부위에 따라서 나타낸 거예요. 반신 마비다. 그러면 한쪽, 왼쪽이나 오른쪽이 마비가 된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신 마비라는 말을 쓰죠. 자, 단일 마비는 모노 팔씨라고 얘기하는데 한쪽 팔 또는 다리의 마디에 나타나는 마비를, 하반신은요, 양쪽 다리가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척수 손상일 때 하반신 마비 이런 말 쓰잖아요. 자, 삼지 마비는 반신 마비와 신체의 반대쪽에 한쪽 팔 또는 다리, 그러니까 양팔이 마비되고 한쪽 다리가 마비되든지 양쪽 다리가 마비되고 한쪽 팔이 마비되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고요. 팔, 다리 마비는 뭐예요? 팔과 다리가 모두 다 마비되는 거. 자, 양쪽 마비는요, 양 다리가 양 팔보다 좀 더 침범된 마비, 우리가 뇌성 마비에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뇌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손상됐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런 마비의 증상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신경이 손상당하면 또 불수의적인 운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수의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뭐죠? 운동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불수의 운동은 움직임이나 자세 조절이 어렵고 특히 바깥 피라미드로가 손상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운동 과다 질환이 있고요. 운동 감소 질환이 있어요. 과다 질환은 움직임이 어떻게 해요? 불수의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도병, 우리가 춤을 추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리깨질, 도리깨가 뭔지 우리 A 학생은 아실 것 같아요. 콩타작할 때. 그건 옛날에 예전에 보면 그 농기구가 없을 때 이렇게 막대에다가 또 다른 막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때릴 때, 곡식을 때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도리깨예요. 자, 그런 도리깨질, 또 근긴장 이상이라든지 떨림, 때로는요 불수의적 우리가 틱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뭐 신경계의 병변이라기보단 일시적인 어떤 기능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운동 과다 질환이죠. 운동 감소 질환은 동작의 크기나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운동 감소 질환은 운동 감소증이나 운동 불능증이나 느림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장애. 당연히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장애도 나타날 수 있죠.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말초신경이 감지를 못해서도 감각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말초신경은 멀쩡한데 그것을 가지고 뇌로 가져 들어갔거든요. 근데 뇌에 마루엽이나 청각을 담당하는 관자, 또 시각을 담당하는 뒤통수 쪽 있죠.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감지가 안 되겠죠.
자, 그래도 마찬가지로 감각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자, 얕은 감각장애라는 것은 가벼운 촉각이나 온도각이라든지 통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의식적 깊은 감각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깊은 감각은 우리가 위치 감각이나 진동 감각은 깊은 감각이에요. 자, 무의식적 깊은 감각은요, 우리가 뼈대 근육의 근방추에서 들어오는 감각 있죠. 그리고 이런 감각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손해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손해로 들어가면 감각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의식화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의식적 깊은 감각장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복합감각장애는 입체인지 감각, 인식불능, 또 서화 감각불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체인지 감각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지금 뭐 만졌어요? 텀블러를 만졌어요. 네, 눈을 감고 만진 거 확실해요? 네. 자, 눈 감고 계세요, 빨리. 자, 눈 감아요, 빨리. 자, 손 뻗어봐요. 손 뻗어봐요. 아, 이게 누가 보라 그랬어. 자, 잡았어요. 이거 뭐예요? 테이프 봤잖아요, 자기는. 자, 안 보고도 지금 만지면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입체 감각을 손바닥에서 느껴서. 입체 감각은 손바닥에서 안 느껴요. 손바닥은요, 관절이 구부러지는 걸 느끼고요. 촉각을 느껴요. 이게 딱딱한지,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관절이 어느 정도 구부러지는 건지, 이걸 꼭 눌러봤을 때, 이 뭐예요? 우리가 이 눌러지는 감각 있죠. 촉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뇌가 그것을 조합해요. 조합해서 감각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 인지 감각은 그래서 복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루엽이 담당하는 감각들이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손이 느낀다보다는 어떻게 해요? 조합해서 얘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뇌가 느끼는 감각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저장된 기억도 사용해요? 오, 당연하죠.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을 만져갖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컴퓨터를 만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냥 딱딱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물체가 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된 기억이나 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겠죠. 자, 신경계 질환 임상 양상에서 자, 우리가 감각을 담당하는 피부 분절,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국가고시에. 자, 목 분절에서 우리가 특히 팔하고 다리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항문 쪽에 우리가 가끔씩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배꼽 주변 영역도 9번, 10번, 뭐 11번, 12번 요 영역 배꼽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누기도 하고요. 3등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위아래를 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 분절, 등 분절, 허리 분절, 엉치 분절에 각각 해당되는 피부의 감각 영역이 어딘지 여러분 보시고요. 자, 감각장애 양상을 보시면 여기 표 1-12 이상 감각이 있어요. 이상 감각은 감각이 느껴지기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림, 자결감, 전기 감각. 이거 보통 때는 어떻게 해요? 느껴지지 않는 감각이잖아요. 감각을 과민하게 느끼는 것도 또 외부의 자극을 그냥 통각으로 무조건 다 반응하는 이런 과민성 있는 것도 이상 감각이죠. 감각 소실은 뭐예요? 안 느껴지는 걸 이야기하고요. 깊은 감각 소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깊은 감각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반사는요, 깊은 힘줄 반사. 우리가 신경해부학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힘줄 부분에 자극을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위쪽에 우리가 무릎 반사, 파텔라 리플렉스를 보면 자, 파텔라 텐던 부분에 자극을 줬더니 자, 그 감각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쿼드리셉스 머슬을 수축시켜서 다리가 들어 올려졌죠. 이게 속도가 빨랐어요? 느렸어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다리가 펴지는 반응이 나타났다. 그죠? 이런 것들은 깊은 힘줄 반사야. 깊은 곳에 있잖아요. 자, 그에 반해서 피부 반사나 얕은 반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신경계 손상이 있을 때 깊은 힘줄 반사의 문제도 나타나고 피부나 얕은 반사의 문제도 나타나요. 자, 병적 반사는 말 그대로 나타나면 병인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발달 성숙에 의한 자세 반사로 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뭐 예를 들어서 척수 반사가 생후 한 2개월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런 건 나타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적 반사에 바빈스키 사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나타나면 안 돼요. 중추신경이 손상되었을 때만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면 걔네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깊은 힘줄 반사 같은 경우에는 자, 사라지거나 무반응 또는 감소된 반응은 신경 뿌리병이나 말초신경병이에요. 그러니까 힘줄 반사가 감소되었다. 그러면 무슨 병변이라고요? 아래운동신경 세포 병변이에요. 근데 힘줄 반사가 과도해졌다. 그러면 위운동신경 세포 병변이에요. 그 왜 그런 거죠? 억제를 못하는. 억제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래운동신경 세포 병변은 왜 감소하는 거예요? 말초신경이. 말초신경은 그러니까 반사를 나타내고 싶은데 반사 항아리 무너졌어. 나가는데 지금 출력해서 나가는데 반사 활 자체가 없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운동신경이 운동도 못하고 감각이 만약 무너졌으면 감각 입력이 안 되니까 반응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주요한 깊은 힘줄 반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알죠? 위팔 두갈래근은 C5 레벨 5, 6 둘 다 관계해요. 네, 5를 보통 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위팔 세갈래근 반사는 C 7번하고 8번. 왜 이런 것이 두 가지? 우리 생각에 그냥 C5만 쓰고 7번만 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그냥 하나의 우리가 신경 뿌리의 지배만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팔에서 어떻게 해요? 위팔 신경 얼기가 막 복잡하게 얽혀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지배를 받아요. 그것이 더 좋아요. 만약에 C5가 문제가 생겨도 C6가 어떻게 해요? 일부 위팔 두갈래근의 반사를 도와주고 운동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C5만 담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기능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얽혀서 내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 반사는 L4, 발목 반사는 몇 번? S1, 1, 2라고 다 기억하시고 주로 S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피부 또는 얕은 반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피부에 자극을 줘요. 여러분 배에 무슨 근육이 있어요? 앞에 여기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배에 고등근이 있고요. 바깥에 배 바깥 빗근, 배 속빗근, 그 다음에 배 가로근 이렇게 근육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의 어느 부분을 정해놓고 이렇게 자극을 줬어. 우리가 뭐 볼펜 같은 것도 아니면 좀 약간 뾰족한 걸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 부분의 근육이 어떻게 자극을 받으니까 수축하겠죠. 수축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배꼽이 수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그런가요? 그것이 이제 배 근육 반사예요. 배를 8에서 9, 그 다음에 11에서 12를 뾰족한 물체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왼쪽 오른쪽 동일한 부위를 긁어요. 그러면 같은 척수 분절이다 그러면 왼쪽을 수축할 때는 왼쪽 위쪽으로 그 배꼽이 움직이고 오른쪽 위쪽 또는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로 배꼽이 많이는 안 움직이겠죠. 살짝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안 움직이더라고. 저는 해보니까 뱃살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임산부도 안 되고요. 배 살이 많아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배 근육이 좀 얇고 살이 좀 없고 근육이 좀 잘 발달한 사람은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 배는 안 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환 올림 관사 얘도 마찬가지예요. 허벅지 안쪽을 긁어요. 그러면 이 피부에 감각신경들이 연결되어서 이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환이 위로 올라가는 반사가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수업 자료를 올리는데 수업 자료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성행위 묘사 이래갖고 학교에서 방화벽으로 이걸 차단을 했어요. 아무리 올려도 안 돼갖고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자, 망울해면체 반사도 마찬가지죠. 음액이나 음경을 자극했을 때 이 반사궁이 연결되어 있는 항문이 어떻게 해요? 수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병적 반사는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대뇌 겉질이 억제해갖고 이 병적 반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해요. 이거 나타나면 이상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억제력이 상실됐어요. 위운동신경세포 병변이 생겼어요. 그러면 뾰족한 걸로 어떻게 해요? 발을 이렇게 쭉 자극해갖고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우리가 발바닥을 자극을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뻗으면서 이렇게 막 밀어붙여요. 예, 당연히 우리가 병적인 반사겠죠. 이런 반사가 나타나면 UMN 손상인 거예요. 자, 오펜하임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정강이 근육 위쪽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문질렀을 때 바빈스키 사인하고 유사한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이것도 역시 UMN 손상이다 이 말인 거죠. 호프만 징후도 마찬가지예요. 자, 손가락 말단에 손톱 부위를 꼭 누르면서 튕겨요. 그러면 엄지하고 CG를 서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는 반응이 나타나. 이것도 역시 나타나면 병적인 거죠. 자, 네 번째로 이제 자세 반사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동을 배우면서 좀 자세히 배우시고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언급하기는 양이 너무 많아서 개요 정도만 언급할 거예요. 자, 원시 반사나 척수 수준의 반사. 우리가 척수 수준의 반사는 굽힌근 도피 반사, 평근 밀기 반사, 또 교차성 편 반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1개월에서 2개월쯤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말이 양성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2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뇌가 잘 성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상 발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하는 선생님들은 이 반사를 이용해서 굳이 사진을 찍어보거나 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얘 뇌 발달 속도가 느립니다. 뇌 손상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조기에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죠. 자, 그것이 원시 반사, 척수 수준 반사예요. 자, 이게 굽힌근 회피 반사고요. 발바닥 쪽을 자극을 줄 때 나타나는 반사. 평근 밀기 반사. 그 다음에 교차성 편 반사, 비대칭성 긴장성 목 반사 이런 것들이 척수 수준의 반사. 척수 수준의 반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2개월 되면 통합된다. 통합된다는 말이 이제 양성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조절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증상이 드러나지 않겠죠. 아까 병적인 반사 설명하는 것처럼. 자, 뇌줄기 수준의 반사는요. 비대칭성 긴장성 목 반사, 대칭성 긴장성 목 반사, 그 다음에 긴장성 미로 반사, 연합 반응, 양성, 음성, 지지 반응이 있어요. 자, 이 비대칭성부터 우리가 긴장성 미로 반사까지, 미로 반사는 보통 4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정도 되면 얘네들이 통합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자,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자, 양성 지지 반응이나 음성 지지 반응 한 8개월까지는 정상으로 보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면 이제 비정상 발달의 지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연합 반응은 나타나면 반사 성숙의 지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목을 돌려갖고 검사를 하는 비대칭성 긴장성 목 반사. 자, 목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양쪽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반사니까 대칭성 긴장성 목 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을 구부리거나 펴거나. 자, 그 다음에 긴장성 미로 반사는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폈을 때 이 미로하고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반사들이죠. 엎드린 자세,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를 합니다. 또 연합 반응도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 지지 반응, 음성 지지 반응 이런 것들은 좀 전에 다 무슨 수준의 반응이라고요? 뇌줄기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척수 위에 뭐가 있어요? 숨내하고 다리내가 뇌줄기라고 지금 봤죠. 그 위쪽에 뭐가 있어요? 중간내가 있는 거예요. 중간내를 따로 떼서 중간내 수준의 반사예요. 중간내 수준의 반사는 우리가 옛날 말로는 정의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걸 바로 서기 반사 또는 바로 잡기 반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목 바로 잡기 반사, 몸통 바로 잡기 반사는요. 보통 6개월 정도면 통합이 되어갖고 나타나지 않아요. 나머지는 미로 바로서기, 시각 바로서기, 양소류 반사는 일단 출현하면 평생 지속돼요. 왜냐하면 자세를 잡아주는 반사거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타나고 나면 이제 평생 동안 지속되는 반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아동 물리치료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 물리치료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자동 운동 반사가 있어요. 모로 반사하고 란다우 반사, 보호 평근 밀기 반사. 자, 얘네들은 모로는 4개월, 란다우는 6개월, 보호 평근 밀기 반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출현해서 평생 지속이 되어지죠. 자,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뇌 겉질 반사. 대뇌 겉질 어떻게 해요? 우리 고위 중추, 최고 중추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사는 어떻게 해요? 출현하면 평생 어떻게 해요? 지속이에요. 중간내부터는 평생 지속되는 게 이제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세를 잡고 이게 평형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반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반사들은 지속되는 반사예요. 바로 누운 자세 반사,
네,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바로 누운 자세 반응, 엎드려 누운 자세 반응, 그 다음에 네 발 무릎 반응, 앉은 자세 반응, 무릎 선 자세 반응, 또 발 이동 반응,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시소 반응, 유인원 자세 반응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추신경계가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해 갈수록 척수 수준은 가장 원시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척수는 거의 완성된 채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척수 수준의 반사, 성숙하면서 뇌줄기 수준이 되면 뇌줄기가 척수 수준의 반사를 통합해요. 억제해요. 그 다음에 중간뇌가 수준으로 가면 그 아래쪽을 또 억제하겠죠. 그 다음 대뇌 겉질 수준으로 가면 그 아래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억제하거나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뇌 겉질 수준의 억제와 조절이 없어지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반사들이 다시 출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병적인 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손해 기능 장애는요. 손해는 평형을 조절해요.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도, 요거는 요만큼만